네, 오늘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쏟아지는 의혹에 야당이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에 원칙 고수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 10시 무렵에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을 맞아서 정회를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이 총리 모두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 모두 발언 내용을 좀 들어보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왜소하고 문제점이 많은 모습을 보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저희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합니다. 총리 지명을 받고 청문회에 서기까지 부모, 형제, 자식, 처가, 사돈을 비롯한 수많은 지인들에게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쳐 대단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슴 아팠던 것은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심려와 적지 않은 실망을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은 적법 여부보다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 부족함을 통감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생각과 사실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두 발언 들으셨습니다. 자, 이 교수님. 예. 보셨죠? 오전 상황 예, 보셨을 텐데, 자, 뭐 긴장과 여유가 동시에 묻어나는 모습이었는데 잠깐 보니까요, 그 송구하다, 죄송하다, 부주의했다, 실수였다, 불찰이다 이런 표현이 가장 좀 많았다고 그래요. 좀 자세를 한껏 낮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 과거에 예.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서 예.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았다. 예. 그러니까 나가서 뭐 잘난 척하고 나는 결백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다가는 예. 아주 이제 맹공을 받을 테니까 아마 이 말하자면 예. 이 청문위원들의 그 공격 심리를 좀 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고개 숙여 들어가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 사실은 또 이번에는 뭐 저분이 아마 그 작전으로 나오는데 애초에 무슨 작전이 실패를 했냐면요. 선제적 방어. 너무 자신 있게 무슨 자판기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오히려 그 야당 특히 야당 의원들의 공격 본능을 오히려 자극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자신만만하다 보니까 넘어서는 안 될 그런 그러니까 선까지 넘었다. 무슨 얘기냐면 언론을 자기가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은요. 언론사에 대한 모욕이 되고 또 그 기자들에 대한 기자라는 직역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세상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말이죠. 지금까지 물론 뭐 도지사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하셨고 또 여당의 그 원내대표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 언론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야, 그 이국장 뭐 걔 바꿔라든지 뭐 패널 걔 바로 지금 빼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저런 분까지 그렇게 위세를 떨면 대통령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당 대표라든지 예? 또 지금 있는 정홍원 총리는 그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너무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너무 지나친 거는 모자라는 것이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저분이 이번에 자신감이라든지 이게 너무 넘쳐가지고 의욕이 너무 넘쳐서 오히려 그런 실수를 그런 잘못
된 결과를 초래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예. 원장님, 아까 모두 발언 보면 법으로는 혹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췄던 부분은 죄송하다. 이게 네. 좀 핵심이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오전 상황. 예. 이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장 기본 원칙을 납작 엎드리기, 겸손. 이것을 제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민에 대해 송구하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앵커 지적하신 대로 적법성 여부보다는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마음, 국민의 입장에서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언론 관련 외압 무슨 뭐 이런 문제, 언론 간 문제가 제기될 건데 오늘 오전만 한정시켜서 봤을 경우에는 질문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 배경은 두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당 신문이었던 한국일보에서 오늘 상당히 오늘 후보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보도를 좀 해준 점이 있고요. 내용 그런 거 있었죠. 녹음했던 것도 본인들은 문제가 있다. 또 직접 보도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야당위원회에 넘겨준 것도 문제하고 사과한다. 이런 분위기 갔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너무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든 아니면 불편한 자리에서 얘기했든 간에 그 자체가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은 안 나왔어요. 예컨대 어떤 편을 빼내라고 했다든가 뭐 국장, 부장을 통해서 누구 내려앉히고 했던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안 나왔는데 오후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그때 추가로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언론 관련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생각만큼 날카롭지 않았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오히려 그 병역 관련 얘기했을 때 본인의 신체 검사 기관과 날짜를 서로 뒤바꿔서 얘기했던 거 초반에 했을 때 시골에서 했고 나중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던 것이 정확하겠다는 거였는데 오늘 진선미 의원 얘기 중에서 보니까는 오히려 초반에 했을 때 이제 수도병원에서 했던 것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지방 이동 이제 신체 검사 장소에서 총괄학교에서 했던 것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보도가 안 된 내용 중에 하나가 녹취 내용 중에서 오늘 야당 질문에서 그런 게 나왔죠. 본인이 과거에 기자 출신 중에서 대학 총장도 시켜주고 교수도 시켜준 사람이 있다 이런 발언 했던 거 아니냐. 자기 그런 발언 한 적 없다. 나오니까 그러면은 했던 녹음 자체를 한번 들어볼까 말 것인가. 아마 점심시간 때 여야 간사 간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들어볼 것인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확인할 것인가.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후 청문회도 좀 흥미롭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여러 가지 의혹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의혹 한 가지 의혹 자 이것만은 정말 국민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건 정말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의혹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에. 다른 건 다 아직은 이제 지금부터 밝혀 나가야 할 것이고 지금 확실히 밝혀진 것은 언론에 대한 외압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특히 기자 출신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이미 했으니까 그걸 빼고 이야기하자면 또 하나 이분이 저렇게 당당하게 이제 나와서 선제적으로 방어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데 비해서 보니까 해외 출장을 가면서 한 22번인가 간 중에 도지사 때 간 중에 한 10번쯤이 그 부인을 같이 대동했다. 이건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밝혀져야 되겠죠. 뭐냐면 과연 이제 그 부인은 이제 사적인 경비로 갔는지 그 부인의 경비까지 도의 그 경비에 포함을 시켰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되겠고 반드시 그 부인이 반드시 대동했어야 되는 건지 그다음 공무를 집행하면서 꼭 부부가 같이 가야 될 그런 입장도 있을 수 있거든. 의전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만약에 같이 갔다든지 이런 문제가 그동안에도 또 몇 번 옛날에 이동욱 그 헌법재판소장 그 후보자의 경우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이 점은 좀 분명히 아마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좀 분명히 좀 밝혀주시면 좋겠네요. 원장님은 어떤 쟁점을 좀 이렇게 좀 역시 언론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구체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오히려 여건 방할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봐집니다. 광역단체장 수준에서는 해외하고 교류를 할 때 부부 동반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자체 부부가 동반했던 횟수가 많았다. 이것만 가지고 조금 문제 삼기는 그렇고 내용상 봤을 때 사적인 거의 해외여행 비슷한 수준인데 부인을 동반해서 공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이제 분석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갔던 걸 가지고 좀 지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봐지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른바 자판기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분이 해명이 됐었는데 작은 잽이 날라오더라도 모두 막았거든요.
그랬는데 워낙 언론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그 전에 있던 해명했던 것까지도 합산해가지고 이제 누적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역시 관건은 언론 관련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잽들도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언론 문제가 정말 단순한 일회성에 그치는 표현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언론 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제 그래서 보니까 오늘 항상 매번 정부가 임명했던 인사들 국회 검증회 청문회 때마다 그랬습니다만은 여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옹호하려고 굉장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 관련했을 때 거기에 대상에 언론인 포함된 건데 그 중에서 가장 강하게 이제 언론인이 왜 들어가냐라고 반발했던 쪽이 이완구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활동할 때 그랬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언론 자유를 신정하려는 측면에 초점을 뒀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인데 제가 언뜻 듣기에도 그것은 언론의 자유 신정하고 좀 다른 맥락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에 그랬다는 얘기인데요. 오늘도 뭐 김영란법에서 좀 이거 언론인들 빼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보기에 다른 부분에서 지금의 정치 권력 또 관료 권력에 대한 것들이 남용되는 것, 부정부패 막되는 것에 과연 언론을 넣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란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이었느냐 이건 다른 맥락이라고 봐지는데 그걸 갖고 옹호하려고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밖에서 지금 보도된 만큼 특히 야당의 창이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 나왔던 병역 관련 문제에 집중했던 진선미 의원 또 진성준 의원 정도 빼놓고 나머지 지금 지적했던 분들은 오히려 언론에 나온 정도도 충분히 준비를 못한 그런 상황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청와대 쪽에서 이완구 총리 카드를 꺼냈을 경우는 뭐 하락한 지지율 만회 여러 가지 포석을 생각해서 사실 지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녹록지 않거든요. 지금 청와대 분위기 어떨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주 좀 당혹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는 뭐 정치인 출신으로 나가서 인사청문회 통과 안 한 예가 없다. 더더구나 이제 이완구 지금 후보자는 그동안에 뭐 원내대표 시절이라든가 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았고 하니까 이번에는 회심의 카드다. 역전 카드, 대역전 카드다. 이래서 아마 제시를 했던 것 같은데 애초에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그때 청와대 조직 개편을 슬쩍 그 비서실장 뭐 유임이라든지 그 3인방 그 이른바 3인방 그 사람들을 같이 묻혀서 보냄으로써 거기서 약간 이미 그 이완구 카드가 좀 상당히 빛이 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완구 후보자는 대통령의 기대에 걸맞게 아주 당당하게 선제적으로 자판기란 말을 들을 정도로 꺼내가지고 아주 그 숫자 말이죠.까지 다 일일이 이야기할 정도가 됐었는데 점점 나오는 게 보면 의외로 자꾸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참 그랬고 특히 이제 이 기자들 앞에 편한 자리라는 게 무슨 자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후보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분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기자들을 앞에 두고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기자를 앞에 두고 그렇지만 그분이 그 기자가 초년차 기자든지 무슨 뭐 그런 아니면 뭐 국장급이든지 상관없이 기자는 누구냐면 기자 개인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점심자리에 왜 이완구 후보자가 왜 기자들을 개인으로 왜 부릅니까? 그거 아니고 기자기 때문에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자는 개인 기자 누구가 아니고 바로 좁게 말하면 자기들의 독자라든가 시청자 또 넓게 말하면 국민의 대리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가면 그 자리에서 그게 편한 자리라고 무슨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건 바꾸고 말하면 뭐든지 보도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편한 자리에 했던 말이라고 그건 변명이 안 되는 거고 그 전에서는 한국일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일보도 기자가 일단 취재를 해왔으면 그게 물론 뭐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사적인 자리다. 여기 있었던 일을 없애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 또 달리 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사전에 그런 게 없었다면 기자가 얕은 취재를 해와서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보도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보도할 가치가 없다 하면 이 기자도 그 순간에 이걸 없애버려야죠. 그런데 기자가 그걸 다른 정치인한테 제공했다? 그럼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무슨 정치인의 정보 노릇했습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직업윤리상에도 큰 문제가 있고 그 해당 언론사도 판단에 중요한 미스가 있었고 더더구나 이완구 후보자의 그날 그 자리에서 발언은 이건 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분명히 논란거리는 논란거리인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리고
자, 문제는 야권, 새정치민주연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출범을 했어요. 자, 첫 시험 무대가 바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전반적인 어떤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유화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냥 현실적인 전망만 한다면요. 예. 청문회 들어가기 전보다는 좀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요. 일단 그 신임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확정해서 말하지 않고 자격이 의심스럽다 정도 얘기했죠. 예. 대신에 그 특위위원들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라라고 요구를 했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미 청문회가 들어와버린 상태죠. 예, 맞습니다. 들어와버린 상태인데 저는 이 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청문회 과정에서의 국민적인 분위기, 여론, 청문회 분위기 자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냥 야당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는 언론 관련 문제가 결정적으로 하자가까지 잡아내지 않는 한 그냥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그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긴 했지만은 역사적인 역할에 논란이 됐던 국보위에 파견돼서 근무했던 부분이 있죠. 예. 그것은 이제 서면 답변을 통해서 미리 답변을 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심부름한 수준으로서 파견 근무를 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훈장까지 받았다. 예. 그러다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훈장 반환도 반납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청문회 자체의 변수보다는 문재인 신임 대표 체제는 당 내부의 바로 직후에 어떻게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가. 지금 4.19 전대를 앞두고 후보들이 점차 가셔야 된다면은 야권의 분할 양상도 가셔야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야권 내부의 통합적인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오히려 이게 일차적인 관건이 아니겠는가. 물론 정치적으로 보자면 청문회도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어제 수단했던 증세 복지 관련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은 가장 일차적인 과제는 야권 내부의 지금 통합 리더십 아닌가라고 봐집니다. 예. 이완구 총리 후보자 관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역대 정치인 출신 후보자가 낭비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씀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완구 총리 후보자도 여기에서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 청문회를 통과를 한다고 한들 그리고 정말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반에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실세 총리 뭐 할 말은 하는 총리가 되겠다 이런 말 정말 실현할 수 있을까요? 내상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외상도 만만치 않고 내상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일단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난 건 따지지는 않더라고요. 그점 문제는 대통령이 과연 그 새 신임 총리를 역량껏, 그다음 법에 정해진 대로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 이게 이제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아까 김 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문재인 이제 호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호가 출범했을 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손에 피 묻히고 시작할 것인지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왜냐하면 대여 관계를 너무 강대강으로 가버렸을 때 오히려 앞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이번에는 아주 uk죄하는 선에서 끝에는 봐주는 뭐 그런 전략이 오히려 구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이완구 총리가 인사청문회에서 고생은 실컷 하겠지만은 그러나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지금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그 표결까지도 가겠다는 이야기니까 표결 가면 뭐 여당이 그 과반수니까 당선된 통과한다는 것은 전제로 하고 대신에 이번에 바짝 쥐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길을 좀 들여놓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 완전히 낙마시키기 위해서 뭐 전력 투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그리고 방금 전에 증세 이야기 하시잖아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증세 관련해서 쐐기를 박았어요. 뭐 국민 배신 행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오늘 여당 지도부하고 만났는데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좀 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또 정책협의회를 만든다는 거는 지난번에 정부 청와대하고 내가하고 무슨 정책협의회인가 그거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비슷한 걸 좀 만든다는 것 같은데 자 글쎄요 당정청 소통 관계 뭐 이런 거 계속 만들어도 잘 될까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 어제는 좀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 그래요? 여러 가지로 심오한 뜻을 정치인과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그동안에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요구했던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해가지고 국정의 안정적인 리더십 오히려 상처를 입는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처럼 봐집니다. 방금 얘기하신 소통 문제는 지난번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꾸려갈 것인가 정책 혼선이 나왔던 것이 대응책으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건보료 물량 포함해 가지고 네. 나왔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수석진하고 부총리급도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해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었는데 왜 당시에 그러면 당 쪽은 빠졌느냐? 정책조정협의회가 이제 집행기관의 차원에서 정책조정을 협의했다는 것인데요. 당정청 운영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정청 원래 협의가 해가 있었죠. 그럼요. 예. 있었는데 그동안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심지어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딱 2번밖에 없었다. 예. 이런 얘기 할 정도였는데 그동안에 안 됐으니까 새로 확인하면서 당정청 가동시킨다라는 것은 되겠는데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그만큼 느는 만큼 세수가 증대하는 걸로 이제 복지를 늘린다는 것이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죠. 또 지난번 이제 대선 때 후보 차원에서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했었고 논란이 붙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성장을 떠나서 오히려 지난해의 경우에는 30대 대기업 법인세 지금 이익 증가 지금 낼 가능성이 15% 감소하는 수준인데 예. 해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복지에 대한 축소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쪽과 반대로 오히려 세수가 늘지 않으니까 세금률을 높여서 증세자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의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 국민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은 왜 소비세 올리고 해가지고 오히려 꼼수 증세까지 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예. 그 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초점은 지금 어려우니까 복지 구조 조정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재정이 좀 적자니까 돈을 더 많이 걷는 게 필요하냐라는 쟁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엉뚱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야당과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야기했던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단과 또 이제 김무성 대표가 했던 발언의 취지하고 좀 어긋나는 것이어서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했으니까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은 예.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 청와대 쪽하고 이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어제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만나지 않았습니까? 직접 대표실 가서 만났는데 약간 뭐 환담을 오갔지만 그래도 뼈가 좀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좀 살살 다뤄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두 분이 뭐 공통점도 있고요. 또 미래 어떤 대권 주자들로서 뭐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도 좀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여야 대표 김무성과 문재인 어떻게 좀 관계 설정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예. 어제 뭐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 보고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뭐 그건 또 그 만났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두 분 다가 앞으로 이제 차기 주자로 지금 그렇게 좀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람 다 당 내에서 당원들을 결집시키고 또 당의 국회의원들을 결집시키고 당 조직을 결집시켜야 되는 과제도 있고 예.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당 내에서 리더십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국민한테 어필해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 두 사람이 이제 과제는 똑같이 짊어졌는데 그랬을 경우에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하고 지금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당이 이끄는 그 모양새라도 좀 갖추면서 대통령이 뭐 시킨다고 무조건 굽신굽신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도 안 되고 참 난처한 입장이고 문재인 저 대표로서는 이른바 당내 비노계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어떻게 화합을 할 것인지 그러면서 국민한테 확실한 차기의 대안으로서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게 이제 과제니까 두 분 다 굉장히 큰 숙제를 안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김무성 대표는 스타일이 좀 큰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문재인 의원도 모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이제 대화를 잘 풀어나가면 좋겠는데 혼자만 하는 정치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또 차기 대선을 앞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얼굴을 붉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더더구나 같은 지역구라는 점에서요. 이게 서로 또 같은 그 고등학교 선후배 바로 한 해 선후배 사이거든. 그런 점에서 이해해줄 측면도 많지만 그게 걸림대로 발목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혹시라도 오해받을 소지가 야당성에 있어서 혹은 뭐 리더십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오히려 더 이런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더 부딪힐 소지도 많다. 근데 이제 바로 이 점에서 두 분의 정치력이
진면목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국민은 그거 주시하고 있으니까 예. 두 분 이번엔 정말 아주 전략적인 그런 앞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흥미로운 같네요. 부분이에요. 예. 예. 이번에 이 문재인 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맞붙으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다시 이제 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맞불 작전, 어떻게 뭐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이 나섰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신임 대표 관련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당 대표가 이면서 동시에 각 진영에서 차기 대권 주자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과제는 좀 다양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역시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야당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 과제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신임 대표는 사실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 내부의 분열적인 요새를 어떻게 지금 꾸려갈 것인가 예. 이런 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대신 이제 청와대 관련 부분 과거에 경쟁자였던 것인데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경쟁 관계를 계속 내세웠을 경우에 본인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반을 넘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과거의 권력으로 점차 가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지지도 좀 추락하고 있고 새로운 지금 여당 내부에서 대안 세력이 등장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 점에서는 전략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춘 강경 노선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당장 그 8일 날 이제 경선에서의 당선 소감 첫 번째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에 대한 지금과 같은 계속 파탄이 계속된다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면전도 시작할 것이다 이런 용어를 하는 것이 한편은 강한 야당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했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 굉장히 분열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정책의 방향을 둘러싸고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 다른 측면도 있고 경 관련 논란도 있고 하는 측면인데 이것을 오히려 하면은 여당 내부에 단합시켜주는 왜냐하면 여당과 청와대가 같이 뭉쳐가지고 대야 모드로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문재인 대표도 좀 정치 전략적인 차원의 상황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문재인 후보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뭐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면전을 선포했거든. 그다음에 또 이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위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 묘역을 이제 참배를 했는데 거기서도 또 가해자 이야기를 또 하고 이래서 그런 점에서 역시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어서 문재인 대표는 결코 편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리도 아니고 이래서 아마 상당히 지금 부담감을 느낄 겁니다. 느껴서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3년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의 정책을 아주 당초의 그 의도대로 취지대로 아주 잘 추진해 가려면 이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지금까지 말하면 들어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전적 그 여당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그런 협력을 얻어내야 될 이 시점인데 더더구나 야당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좀 마음을 열고 이제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될 그런 때가 왔다. 참고로 이런 건 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두 가지 권력이 존재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또 여당 내부의 김무성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 권력이 있습니다.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도요.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시 의원과 당시의 여당 일부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곧 야당에 대한 지지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3자 경쟁 관계가 있다. 여당과 야당 또 청와대라는 3자 경쟁 관계 속에서 야당의 경우에 어떻게 우위에 설 것인가 이런 상당히 조금 전문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컨벤션 효과 때문일까요? 지금 리얼미터가 지난 6일과 9일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새정치연합 지지도는 30.5%를 기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지지율이 7개월 만에 30%를 넘어선 거거든요. 이 새정치연합이 지금 계속 앞으로 이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새 지도부가 전적으로 어떻게 이 활성화시켜 나가는가 이 분위기를 그런 데 달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뭐 이것이 연구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보면 떨어질 때는 반드시 오를 때가 있고 골이 깊으면 또 이 산마루도 높게 돼 있고요. 산마루가 높으면 골도 또 깊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런데 일비할 건 없지만 다만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의 민심의 그 반영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문재인 대표도 이것이 뭐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든지 내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다만 모처럼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아마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뭐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잘한 게 뭐 있습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이것은 추세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죠. 저는 이게 컨벤션 효과에다가요. 문재인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좀 호의적인 세력들이 이번에 대표가 되면서 대거 지금 좀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서는 지금 전대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사이가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대표에게는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힘을 토대로 향후에 4.29 재보선이라든가 이어지는 과정이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당장은 지금 안정적인 요소지만은 야권의 분열 요소가 등장하면서 다른 갈등 요소에 빠질 것인가 나머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